진 사람이 먼저 축하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려오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어서 대법관들한테 그 대통령 당약에 대해서 맡긴다면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중질환.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말 트럼프가 나라를 생각한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220개 나라가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돼.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미국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도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1997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와요.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확 껴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둥둥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뚫으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대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중국,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면이,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4년,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10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옷 만드는 사람,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게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는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시황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데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타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공산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예.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 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에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뚝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 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그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힘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넣어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이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앞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는 게 비일비재야.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삭,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운,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이제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음모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해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오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웠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가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저기 뭐야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0,000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000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제목은 트럼프의 끝없는 헛발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내놓고 좀 트럼프를 지지하기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샤이 트럼프조차들도 이번에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는 소송을 지금 건다고 펜실바니아, 뭐 조지아, 뭐 이런데 위스콘신 이런데 이제 마지막에 아주 간만에 처음에 본인이 너무 앞질러 있다가 따라잡히니까 좀 화도 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 대통령 선거상 참 아름다운 것은 진 사람이 먼저 축하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려오지 않고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소송을 걸어서 대법관들한테 그 대통령 당약에 대해서 맡긴다면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중질환. 바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말 트럼프가 나라를 생각한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 220개 나라가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손이 뻗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돼. 하다못해 북한도 지금 미국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도 저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사력, 경제력을 절대적으로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제1국가라는 인식을 가진다면은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아주 큰 국가인데 아주 쪼잔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지금 11월 3일, 4일 여러분들 뭐 좀 투표 때문에 미국 투표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5천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미국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5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11월 5일 상황도 하루 확진자가 11월 4일은 12만 명인데 11월 5일 날은 10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4.16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그 투표 장소에서는 거의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국가 원수,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 원수가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엔 중고등학교 수준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제1강대국가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1,000만 명이나 되는 미국 국민을 감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본인 트럼프도 코로나19에 걸렸었지만 미 국민 아메리카 합중국 현재 23만 9,82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10만 명, 물론 인구가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많죠.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1,000만 명 걸릴 동안 우리나라는 2만 7천 명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 좀 확진자가 늘어났죠. 뭐 할로윈데이인가 뭔가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바람에 125명이 늘어났고 사망은 1명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얼마씩 죽느냐면은 1,000명씩 죽어. 1,000명.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은 1000분의 1. 미국이 1000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우린 1000분의 1, 대한민국은 1이라는 거예요. 오늘 1명 죽었고 미국은 1000명 죽었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300분의 1.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거죠. 저는 제가 언젠가 토요 특강에서 트럼프와 듣는 마음으로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전문가이냐 코로나19 브리핑을 한동안 본인이 나와서 했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그리고 질병본부 정은경 이쯤 총장이 됐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딱딱딱딱 브리핑을 했는데 이 트럼프는 이 상황을 모르고 미국 국민을 정말로 공포로 몰아넣은 거죠. 아마 사실 트럼프가 미국 세금도 낮춰주고 일자리도 많이 지켜주고 중국을 아주 보기 좋게 견제하는 것도 좋고 또 미국 사람들 내에서는 불법 이민자 차단해주고 허물도 많지만 경제 문제 잘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사나이답고 마초 같아서 또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느냐? 지도자 감이 못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죠. 이 정치를 사업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긴 인권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국제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정말 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만 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윤리도 없고 생명 존중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11월 2일 날 동부 구치소로 지금 갔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행적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였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은 다 잘한 거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트럼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고 돈 버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거대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아주 좀스러운 나라로 만든 사람이 트럼프예요. 지도자 감이 못 되고 대통령 감이 못 되죠. 지난 250년, 1776년 독립, 78년 독립하고 난 다음에 250년이 걸렸는데 250년간 쌓아온 미국의 명성을 단 4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트럼프가. 다시 이거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트럼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죠. 또 코로나,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 코로나 대응 못하는 거, 이민자 정책. 원래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요거 강의 끝에 또 조금 더 미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다 죽이고 뺏은 나라예요. 그래갖고 그 기가 막힌 자원, 그 좋은 토양, 그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인들이 많이 했던 거죠. 인품이 떨어지고 막말을 참 많이 했죠. 막말을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동네 깡패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트럼프는 했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탈퇴를 해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지금 파괴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는 있지 않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싱크탱크들이 말하는데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게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트럼프가 많이 보였죠. 중국과 경제 보복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피곤해졌어요. 아니,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아주 트럼프는 전 세계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한미군 군사비 한 11억 달러 정도 하는데 50억 달러 내놓을, 이게 깡패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도 11억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한미군들은 부를 누리면서 한국에서 저도 이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 부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미국이에요. 미국. 기가 막히게 시설을 잘 해놓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5배를 더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50억 달러 내지 않을 거면 자기네들 미군 철수하겠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미군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견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신의 방패라고 이지스함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자기네들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럼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패권 국가의 대통령이, 카이사르가 할 짓은 아니죠.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 전략,
그 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TPP,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탈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나프타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끔찍한 협정이라며 폐기까지 압박을 트럼프가 했죠.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8개 국가와 북한을 잠재적 테러 국가로 해서 이민과 입국 자체를 못하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멕시코 국경 봉쇄 장막 설치한 거예요. 36억 달러를 거쳐서 2020년 말까지 800km를 담을 쌓는 거예요. 36억 달러.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 경제가,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멕시칸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하지 않아요. 전부 멕시칸, 스페니시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스페니시, 맨 밑에 스페니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이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 굉장히 높은 층에 있죠. 높은 층에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멕시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장막을 36억 달러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게 사실 진짜 통 큰 정치는 못 되는 거죠. 또 이란 핵합의 준수 불인증. 그래갖고 이란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이란이 한 7천만,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이란도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좀, 이걸 오픈하려고, 우리나라 물건도 굉장히 많이 이란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평화를 이끌고 가지 않고 대립과 반목으로 이끈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인 거죠. 2020년 트럼프 이번에 공약을 보면은요, 보호무역주의예요.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또 아메리카 사람들,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역을 더 많이 확대를 한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고 미국도 시장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귀찮은 거죠. 인종적 차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Great America, 다시 Again Great America, 위대한 미국을, 뭐가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위대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 트럼프는 끝도 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적대시 정책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건 미국 국민들도 중국을 밟는 거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전 미국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중국 밟을 겁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위협이 될 수 있죠.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평화로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인간은 이거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게 묻겠다는 것도 공약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코로나 백신 및 기술을 해킹 시도했다는 주장.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견제하겠다는 거, 이게 공약이에요. 합법 이민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사실 미국을 가보면은요, 그 몇몇 대도시들 빼고는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그냥 있어요. 그냥. 그 땅의 크기라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불법 이민 차단, 국경 장벽 강화, 부유층 대기업 친화 정책, 외국인보다는 미국인, 그 다음에 영주권 비자 발행 줄이기. 그냥 미국의 문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이게 공약이에요.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한다면은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그리고 아프리카 경제 활성화, 또 남미, 지금 아르헨티나도 불안하고 브라질도 불안하잖아요. 남미 경제 부흥,
원조, 뭐 난 이런 거로 해서 좀 더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시장을, 원래 시장이라는 게 미국 정책이 식민지를 거의 두지 않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런 거를 트럼프가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또 유대인 우선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리, 제가 미국 예루살렘에 가 있을 동안 이걸 발표를 하죠. 미국이 그래서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고 이슬람과 중동과 대립을 끌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지를 한 거죠.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가서 찍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많이 돌려줬다 이거예요. 세금을 돌려주고 외국으로 나간 일자리도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내보내고, 좀만 뭐 교통 잘못해갖고 영주권 아니면 다 쫓아내고 그렇으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뭐 그럴 정도로 일자리 돌려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이든 처음에 개표할 때는 바이든이 밀렸죠. 원래 밀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번 정부는 한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57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그러고, 경제가 살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졌고, 그냥 미국 자체만 행복하려고 그랬던 거죠. 미국인의 삶의 질도 높아졌고, 전 세계에서 욕하는 소리는 안 들리는가 봐요. 트럼프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에 미국 제1국가가 제3국가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사업하기가 편해졌다고 하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업 환경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트럼프를 많이 찍어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든 좋아질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꽃놀이패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입장에서도 꽃놀이패고,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꽃놀이패고,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꽃놀이패예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 무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샀어요. 몇십 년 동안 끝도 없이 무기 사죠. 경제 또 기침하면은 우린 독감 걸리죠. 이 미국에 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국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한미 동맹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트럼프는 그냥 아주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꽃놀이패가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꽃놀이패로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은 어차피 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야 되고, 미국, 일본도 이 아시아, 중동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면은 완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가운데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미국의 민심은 트럼프한테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바이든이 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 건지는 제가 미국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럽 지중해 무역의 몰락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메흐메트 2세가 19살인가 20살 때, 22살 때인가, 나도 알렉산더처럼,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콘스탄티노플 동방 가톨릭의 아주 핵심인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을 내가 함락시킬 거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벽을 4m가 넘는 벽을 뚫는 포를 어마어마하게 쌓아갖고 결국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후로 그리스 아테네까지
정복을 하죠. 그리고 아라곤이라고 동지중해 아라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차지를 하죠. 그리고 레반트, 팔레스티나인 시리아 이쪽 무역을 차단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스만 세력은 중부 아드리아해까지, 크로아티아 직전까지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베네치아의 영토였던 크레타섬을 정복하면서 유럽 지중해,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이 비단길 무역을 비단하고 후추, 향신료, 이거를 아주 어마어마한 향신료가 넘나들었는데 딱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딱 가운데 버티니까 항로가 없어진 거예요. 당시 블루칩으로 여겨졌던 향신료를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하니까 이때부터는 지중해 중심 정치 경제가 서유럽 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지도가 나갈 겁니다.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레반트 지역을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두낭, 이 비단 중국까지 장안까지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옛날에는 이 비단길이 이어졌는데 이슬람이라는 딱 국가가 버티고 있는 거죠. 가톨릭이 이슬람하고 대치가 되니까 가톨릭 국가였던 서유럽 국가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단길을 포기하고 해상으로 인도로 가자. 그래갖고 인도 해상길을 계속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도로 가는 아프리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유럽에서 어떻게 아프리카 희망 케이프타운을 해서 인도로 갔느냐? 이게요. 파도가 이렇게 해안선에서 한 20km, 30km 넘어가면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직사각형으로. 그때 막 이제 제가 창세기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막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보통 선원들은 의식이 저 끝에 가면은 완전 레비아탄, 바다 괴물한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파도도 세갖고 이 배들이 그 큰 파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해안선 한 10km, 그러니까 계속 해안이 보이는 거야. 유럽,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서아프리카를 계속 따라오면서 해안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은 아프리카에 다가 이제 배를 대고 또 식량도 물도 구해갖고 또 가고 그래갖고 인도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쪽 지구가 둥글다면은 그냥 쭉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에 인도가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대항해 시대 때 그런 생각을 해요. 15세기, 1400년부터 유럽인들이 항해수를 발전시킵니다.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생각을 하고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 후추를 만드는 생산하는 섬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 일본까지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는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는 전 지구에 몰랐던 거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었던지 몰랐던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경 특강에도 나가고 있지만은 서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가운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우리의 세계관을 남한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으면은 북한도 이 남북한이 평화를 통일을 하면 우리가 대륙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대양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돼.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동그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포르투갈의 엔리크라고도 그러는데 엔리크 왕자를 주축으로 해서 전부 다 리스본에다 다 사람을 모아요. 그래갖고 연구를 해요. 항해술도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이 천문학도 공부를 해갖고 15세기 초중반에 이 엔리크 왕자가 대서양 방면에 해외 진출에 교두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하니까 이탈리아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콜럼버스. 이탈리아는 아예 바깥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그건 꿈도 못 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나 좀 좋아보라. 내가 이제 인도 항로를 찾겠다. 그러니까 야 어려워 반푸너치도 없는다. 저기 나가갖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멀리 나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 스페인 여왕한테 가갖고 설득을 하죠. 어쨌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유럽 아메리카 항로 개척이 있고 바스코 다가마의 아프리카 남단을 통한 인도 항로 개척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부터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그래갖고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의 인도 서쪽에 도착을 하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가 돼요. 세계 일주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떠나갖고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에 저도 거길 가봤지만 마젤란 저는 케이프타운 희망봉도 한 6번인가 7번 갔다 와봤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가갖고 저 파도가 굉장히 세요. 남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그거를 해낸 거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합니다. 필리핀에 가고 마젤란은 죽고 남은 이제 선원들이 필리핀을 통해서 인도로 해갖고 다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해서 스페인으로 도착하는 이게 아주 15세기 말 1492년에 아메리카 발견하죠. 16세기 절정 1622년에 세계 일주를 하니까 이 영향으로 고대 이후 동서양 교역이 육상으로 했던 비단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서양 그러니까 대서양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만 했던 무역 북유럽 이 아주 북유럽이 또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 네덜란드, 덴마크 이 바이킹 족속들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한자 동맹이 타격을 입어요. 완전히 아메리카로 가면서 한자 동맹은 영어 한자가 아니고 한자 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피를 이렇게 칼로 해갖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약속을 어기지 말자. 그래갖고 칼로 이렇게 해갖고 약속을 그렇게 하는 한자 동맹도 커다란 타격을 입죠. 어쨌든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제 식민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전 남미를 스페인이 다 하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멕시코도 스페인이 다 갖고 가죠. 그리고 이 미 대륙의 아랫지방을 스페인이 갖고 가죠. 영국 지금 동부 뉴욕 있는데 영국이 많이 갖고 오고 또 프랑스는 중부 그래갖고 뭐 네덜란드 전부 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갖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동인도 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립을 해서 이제 인도, 뭐 아시아 이거를 전부 다 착취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세계관을 서유럽 세계관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미국 역사 별로 안 배웠어요. 중국 역사도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유럽 역사를 쓸데없는 뭐 합스부르크, 뭐 무슨 리어 왕, 아주 프랑스, 뭐 프랑크족, 뭐 게르만족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유럽 중심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성서도 유럽 중심으로 성서를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완전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죠. 저는 이런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이 인류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넓은 시야로 성서를 바라다 보면 성서가 신비의 책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역사에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유럽,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까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완전히 유럽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우리가 좀 멀게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식민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아니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와가지고 후추도 사가야 되고 비단도 사가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하고 이게 충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도는 항로를 개척하고 아예 아메리카를 발명해서 대륙을 발명하고 완전히 무슨 뭐 담배, 뭐 옥수수, 감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라고 많이 들었죠. 지금 말하면 도미니크 공화국, 그 다음에 바하마 이런 지역을 서인도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이쪽을 동인도, 아메리카 쪽에 있는 카리브 해역 있는 데를 서인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좀 사진으로 나갈 거예요. 어쨌든 이 아주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랍 오스만 투르크는 중개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이 올스톱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슬람 국가들이 발전을 하지 못해요. 다른 나라들은 근대 이제 산업혁명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16세기 그 상태를 그대로 19세기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오스만 투르크는 프랑스한테도 뺏기고 영국한테도 뺏기고 계속 뺏겨가면서 영토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뺏기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터키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영화는 그 중개 무역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도 전 근대적 요소가 남아 있고 지금 많은 경우 중동은 굶주리고 있죠. 이 세계 경제라는 게 이게 내가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주창했던 미국이 트럼프가 잘못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바라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나누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못했던 거죠. 요 향해술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중국에서 들어온 나침판, 요게 페르시아로 들어와요. 그 나침판이 유럽인들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원양 항해에 아주 필요한 지시나 기술이 없었어요. 현재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거, 중국, 인도 존재는 이게 연결은 되지고 물건이 왔다 갔다만 하지 이게 몇몇 여행기에서 이 마르코폴로 뭐 이런 거에서는 있긴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슬람과 교류를 통해서 전래된 나침판, 아스트롤라베, 관측용, 계시용이에요. 요거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거 저기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과학기계, 그 다음에 4분의 매월 1월 초 북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유성우,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쌍둥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를 보면서 저쪽이 북쪽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요즘 맨날 화성하고 금성이 이렇게 막 뜨면서 서로 위치를 바꿔가요. 그리고 저는 북극성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카시오페아 북두칠성의 정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에요. 항상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매일 밤에 이렇게 별을 보는 사람들도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나침판의 도움을 받으면서 원양 항해술을 배울 수 있죠. 변방에 위치해 있고 살려면 밖으로 나가 있던 포르투갈 스페인에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도 제가 가봤지만은 굉장히 척박해요,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는 상업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나라야. 그래서 리스본이라는 게 국제 대학도 생기지만은 국제 무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면서 포르투갈이 항해술과 해양 지도를 만드는 능력이 생김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슬람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이 비단길을 막으면서 무역 항로가 막히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다른 이야기를 막연히 들으면서 또 그때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야기가 같이 막 맞물어지면서 미국이라는 대륙, 남미라는 대륙, 북미라는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 인류 역사의 변화가 옵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그 패권 국가의 힘으로 우리 6.25 전쟁에 참전을 해갖고 우리가 공산화되는 걸 막고 우리는 미국의 볼모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죄를 짓는 삶보다는 사랑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를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삶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청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엔 정말로 많이 피정을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종낸 이제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도 3,000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도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000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 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예,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개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뭐 가게 하나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러면 일어 쓰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꿔주고 그냥 뭐 조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꿔주고 그냥 막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꺼낼 생각은 남의 눈엔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막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런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기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그게 귀찮으니까 아예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100억을 그대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갖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에. 사제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도 강의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뭐 7월 뭐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아침에 도착해갖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 또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살은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정관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뭐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걸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네?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걸 6도어로 해야 돼. 네.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우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을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어?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많은 분들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으라 하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이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걸 주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 연봉. 그래서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 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 충분하지.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이거 어떤 그 명왕성이랑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받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둥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죽을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넣어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다 모아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 뭐. 그래갖고 그분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가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야 이거예요.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뒤집다 사돈 한국 사람들은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뭐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요. 삐죽한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하게 입고 다녀. 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키면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럼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오늘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신부님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예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자.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갖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에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기를 직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진 거예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거 치유를 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야.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 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Panis angelicus. 그런 카레라스가 피 panis hominum. 그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그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은 한 50대신 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인 분들인데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을 가르쳐 줄 거야. 진짜로 조족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뭐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싸면 돼. 벽돌 싸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 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포크레인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이제 사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줘라.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나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았어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에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